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신 거죠? 지난주에 예상보다 좀 많이 오셔가지고 강의 공간을 또 이쪽 극장으로 바꿨는데 오늘은 또 예상보다 좀 적게 오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도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기에는 그쪽이 조금 더 낫고요. 그 극장보다는 강의실 분위기가. 여기는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좀 부담스럽네요. 전 조명 비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연극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대학 1학년 때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배우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기숙사 오픈하우스 연극 같은 데서. 근데 중간에 제가 대사를 한 20분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왜 이렇게 일찍 끝났나 싶었는데, 제가 대사를 건너뛰는 바람에, 그 이후로 이제 연극하고는 조금 불편한 그런, 관계인데, 오늘은 주제 두 번째 시간이고, 일정이 예고된 대로, 제목은 9.11 이후의 세계라고 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실제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책, 9.11 테러에 관한 주제의 책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는 2번 번역이 됐고요. 작년 가을에 저도 참여해가지고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가지고 강독서 비슷하게 보호자와 함께 읽는 지적, 이런 책도 제가 낸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위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적에 관한 개관적인 소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조금 지적 시대 구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다시피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구권 사회주의가 연쇄적으로 몰락 해체됐고요.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 게 소련에 해체했는데 그게 91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1년 이후로 역사적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1917년 이후에 역사적 사회주의가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유토피아 치세가 됩니다. 그게 91년부터 이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는 2001년까지입니다. 딱 10년인데, 이게 그냥, 계산하기 좋으라고 딱딱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기도 해요. 작년에는 또 2011년에 연초부터 제스민 혁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월가 시위도 있었죠? 그것도 딱 10년 맞춰가지고, 그 역사의 신이 있다면,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잘 맞아 떨어집니다. 9.11 그러니까 91년에 사회주의가 해체되면서 가장 먼저 나왔던 주장이 역사의 종말론이었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일본 지식인 가운데 일본계입니다. 일본인은 아니고 일본계 미국인인데 이름은 이제 일본 사람 이름이고 일본계 지식인 중에서 가장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91년에 낸 책은 92년인가 나온 것 같은데 원래는 한 89년에 논문으로 발표한 역사의 종말이란 책입니다. 역사의 종말과 치유의 인간이란 제목의 책을 내서 일약 지식사회에 큰 화제가 됩니다. 그 이후에 역사의 종말이니까 역사는 끝났고요. 그때 역사는 대문자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걸로 이렇게 가정하는 역사. 서구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론적 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가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거나, 혹은 순환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일직선적으로 쫙 이렇게 진행돼 가는 거다. 그러니까 역사에 관한 그런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게 조금 낯선 관점입니다. 그런 어떤 아이디어 자체가.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사관도 그렇고, 구속론적이라고 그러죠. 맨 마지막에 재림과 심판이 이렇게 도래할 거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대문자 역사로 쓸 때는 보통 그런 사관을 전제로 합니다.
이 소문자로 쓸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지만 이제 영어로 이제 대문자 히스토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 소문자로 이제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조금 의미를 좀 다르게 구분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런 역사의 종말. 왜 근데 그게 하필 91년이냐? 그 헤겔이란 사람이 이제 역사 철학을 이제 19세기 전반기에 이렇게 하면서 그 헤겔만의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 이전까지 생각들을 이 사람이 다 종합하고 집대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라는 거는 이제 자유가 확장되어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런 관점에서 헤겔이 제일 처음에 이제 1806년에 그 나폴레옹이 이제 헤겔이 있던 그 예나까지 이제 침공에 들어가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말을 타고 딱 지나가니까 헤겔이 이제 저기 세계 정신이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스 혁명 이념이 자유, 평등, 박이었기 때문에 그 이념이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유라는 어떤 혁명 이념이 그 유럽 전역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확장돼가는 어떤 과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역사의 끝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왕정 시대에는 그 군주 한 사람만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제 귀족정 시대에는 소수의 귀족들, 특권층만 자유로웠던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과거 왕조 시대 사회에서라면은 양반 정도 돼야지 조금 자유로운 시대. 그 노비라면 평민이라면 어떤 신분상 여러 가지 제약을 이렇게 받습니다.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는 아니니까. 그런데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를 이렇게 이행하면은 역사는 이게 소수 혹은 한 사람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를 이렇게 이행해 간다. 이게 역사의 목적이라고 봤는데 그런 어떤 시대가 이 나폴레옹 전쟁과 함께 도래했다라는 게 헤겔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역사의 종말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도 또 한 번 역사의 종말론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알렉산드로 코제프라는 헤겔주의자인데 이 다 헤겔 도당들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종언을 보하면서 이제 그 역사가 끝났다. 이렇게 한번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제 탕이고, 후쿠야마가 이제 3탕입니다. 91년에, 89년부터 그 얘기를 하는데, 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이제, 인류사에서 이데올로기, 체제 경쟁은 종식됐다. 자유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승리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생각해서 이제 역사가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역사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다만 에피소드예요. 스타워즈 시리즈 다 끝난 다음에 에피소드 1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이제 마무리됐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역사의 부록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이 여기서 딱 이렇게 종결되고, 그다음 90년 이후에는 이제 역사의 종말 시대, 혹은 역사 이후의 시대, 혹은 부록의 시대를 이렇게 살게 된 거다. 이게 이제 후쿠야마의 판단이었고,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이제 옳다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시작된 게 자유민주주의 유토피아입니다. 자유주의 유토피아의 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20세기는, 홉스본 같은 역사학자는 극단의 시대라고 불렀는데, 20세기는 이제 단기입니다. 에릭 홉스본이라는 이제 영국의 막스주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20세기 가장 걸출한 좌파 역사학자이면서 그냥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사학자, 서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학자 한 명으로 이렇게 꼽힙니다. 이 사람은 시대 구분이 조금 특이한데 장기 19세기, 그 다음에 단기 20세기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또는 긴 19세기, 짧은 20세기 이렇게 나누는데, 왜냐하면 장기 19세기라는 거는 19세기가 1789년 이 프랑스 혁명과 함께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9세기는 이제 1801년부터잖아요. 근데 미리 시작합니다. 이걸 조금 늦게 끝납니다. 1차 세계대전과 함께 끝납니다. 1914년까지. 그러니까 홉스본이 이해하는 19세기는 1789년부터 1914년까지. 이렇게 조금 긴 19세기. 그래서 장기 19세기라고 그럽니다. 이 장기 19세기에 대한 3부작이 이제 이 사람의 대표작입니다. 반면에 20세기는 좀 짧게 끝나요. 이게 여기 끝났으니까 1914년에 20세기가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과 함께.
그 다음에 91년에 종식을 구합니다. 소련 이제 사회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기 20세기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극단의 시대라고 봤는데, 이 시기는 이제 냉전기였고, 물론 냉전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지만, 공산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는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이념적으로 양분됩니다.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체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하고 이렇게 양분되는데, 그 두 체제가 이렇게 체제 경쟁을 했었고, 그런데 이 경쟁이 이 91년에 이제 한쪽에서 다 이렇게 자멸함으로써 이제 종식됐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역사의 종말입니다. 역사의 종말이면서 또 이데올로기의 종말입니다. 이게 이제 낙관론자들의 어떤 주장이었어요. 역사의 종말과 이데올로기의 종말이 이제 딱 이 시점을 기점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뭐 이게 자주불행한 어떤 사소한 일들이 더 있겠지만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한 걸로. 이게 이제 그 시대 부분이었는데 그게 딱 10년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라는 거는 역사의 종말 혹은 이데올로기의 종말이라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 자체가 환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는 겁니다. 그 역사가 컴백하는 장면입니다. 그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이라는 게 그 종원의 환상에서 깨어나라는 어떤 그 외상적 충격을 던져주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갖는 의미는 역사의 종말의 종말입니다. 이데올로기의 종말의 종말, 역사의 종말의 종말. 이게 9.11 테러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부분이 91년부터 2001년 요 사이, 그 이전, 그 이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2001년 이후에 대해서는 이후의 정세에 대해서는 이제 지적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그 계속 제가 지난주에는 뭐 시사책 혹은 정치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이어서 이렇게 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사막, 그 다음에 이라크란 책, 그 다음에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란 책,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그 위험한 꿈에 대한 책. 제가 그거를 지금 약간 교정 보고 있는데 이달 말이나 아마 12월 초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직접 번역은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번역한 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그런 내용의 책들이 갖는 의미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2001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이게 남의 나라 빌딩 두 채 무너진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사건이고, 그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일련의 책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지적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갖는, 철학자로서 우리에게 갖는 어떤 의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헤겔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철학을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거는 자기 시대에 대한 개념적 이해,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개념적으로 포착하는 것, 그게 철학자의 사명이고 몫입니다. 지적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뭐 각자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역할을, 그런 역을 맡아서 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공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인정 정도는. 그래서 이게 철학이라는 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그러니까 여가에만 좀 뭔가 이렇게 소용이 닿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지제까지 말려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제의 책 중에는 지제의 좀 어려운 철학책들은 좀 여유가 있을 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그의 정치적인 책들은 저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소용이 닿는 그런 책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철학이 그냥 한간 소일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유하기 위해서 혹은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그러니까 저런 말 있잖아요. 생각 없이 살게 되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옵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유라는 게, 철학이라는 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수단이고 무기입니다.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당합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어떤 그 지적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 이렇게 이 강의의 어떤 취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략적인 시대 구분이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2001년 이후 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11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역사적 시간 스케일에서 보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 사이에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점점 가속도가 붙어요. 인류사의 발전이. 세계 인구 불어난 거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는데, 이번 20세기 시작할 때 그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인생 뭐 있어? 다 비슷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인류사가 이 지구에 이렇게 인간이라는 종이 이렇게 바글바글 거리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몇 천년 아니고 이제 몇만 년 정도인데 그 인간 종수가 급격하게 감소해가지고 고고학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2,000명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70억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비약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고, 이게 맥시멈한 뭐 100억, 110억까지 갈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제한 수준인데 조금 적게 놔야 됩니다. 우리는 솔선수범하고 있어요. 이미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이제 출산율이 뭐 1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범적이긴 합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다 비슷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80, 이제 90세에 근접하고 있는데 인류사가 이렇게 오래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19세기만 하더라도 절반밖에 안 됩니다. 한 40여 세 정도. 기대 수명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산 거 아닙니다. 아주 예외적인 삶을 살고 있고 아주 특이한 시대, 지제 표현으로 치면은 아주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동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심심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시대를 살면서. 포털 사이트 아무거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세계 각지에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변화에 관한 사건들. 또 가끔 심심할까봐 이렇게 쓰나미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뭔가 이렇게 벌어지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변화가는 어떤 시대입니다. 그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지적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 사진 이미지는 뭐 아시다시피 9.11 테러 장면이고, 그 당시 이제 반복적으로 TV에서 하여튼 뭐 수백 차례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학원 강의 끝나고 밤에 이제 들어가는 길에 버스에서 내렸는데 가게 버스 정류장 옆에 이제 작은 슈퍼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TV에서 반복적으로 뭔가 이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때 되게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한테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놀란 표정을 지어야 될지 이런 게 안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정서 모듈이라는 게 석기 시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TV 모니터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건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뇌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뇌는 저게 진짜야? 뭐 그냥 작은 뭐 영화에서 하도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실제하고 현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상하고 사이를 잘 이렇게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뇌의 속임수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엄청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워낙 믿기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음모론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자작극이라는 설부터 해가지고 끈질기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합리적인 설명으로 다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음모론 같은 게 이제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빈 구멍이 있기 때문에, 틈새가 있기 때문에.
문명의 충돌 전도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책을 많이 팔아먹은 사람이 헌팅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그 하버드 대학의 그 국제정치학 그 교수인데 이 사람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사건은 그런 범주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은 크게 그냥 이게 종교로 나눠집니다. 문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이슬람하고 이제 기독교 문명하고. 다른 이제 냉전 종식 이후에 이데올로기 간의 어떤 대립, 충돌이라는 건 이제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의 종말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데올로기 종말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다 끝난 게 아니고 그 이데올로기를 대신하는 게 문명 간의 어떤 차이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떤 충돌이 이제 빚어질 거다라는 게 이 사람의 진단과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이제 연이어서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걸 아주 시범적으로 잘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박도 나오면서 이제 문명의 충돌이라는 게 한번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말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9.11 테러 이후에 이제 그 유사 테러 뭐 이렇게 경고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적발이 되고 했었는데 상당수가 미국의 우익 포퓰리스트들의 테러였습니다. 혹은 근본주의자들.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테러였어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아니라. 거기 탄저균 소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뭐 이제 언론사나 이런 데 이제 흰 뭐 봉투 이런 게 이제 속보로 배달돼가지고 이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잡고 보니까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소행이었어요. 그다음에 이건 뉴스에서 팍 묻혀버렸어요. 이게 원래 이 구도를 갖고 이제 사람들 주의를 끌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의 충돌을 보여주는 어떤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재밌는 발언들도 그때 좀 나오겠습니다. 거기 인용되어 있는데 9.11 사건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어떻게 봤냐면은 미국인들의 죄 많은 삶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에 대한 보호를 철수해갈 신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타락했고 그 타락에 대한 응징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다른 일본에서 이렇게 지진 나면은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은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 비슷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어떤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터져 나온 게 9.11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언론들에서 이제 또 지식인 사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뭔가 하나의 분기점이고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 근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 지적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정작 흥미로운 거는 그 캐치프레이즈, 선전 문구와는 다르게 획기적인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이 미스테리입니다. 뭐냐면은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 자국의 이익과 패권을 다시 강조하는, 다시 우격다짐식으로 이제 단언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테러 전쟁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변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이게 또 선제적 방어죠.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반세계화와 연타의 비판들에 맞서서 그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적 좌표를 거듭 단언했을 뿐이다. 제가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 텐데, 지적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이데올로기 종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데올로기가 끝났다는 게 이제 탈이데올로기, 이렇게 부릅니다. 탈이데올로기 시대, 이게 포스트의 번역입니다. 포스트가 이제 애프터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후라는 뜻입니다. 이데올로기 이후의 시대가 탈이데올로기 시대입니다. 근데 지적은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이데올로기. 그게 여전히 항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폭로하고 고발하는데도, 고발하는 게 사실
지적의 어떤 데뷔작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순간 대상이라고 이제 처음 책을 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지제 보여주고자 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그 이데올로기의 주요 양상을 이제 냉소주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지적이 주로 그런 예를 잘 듭니다. 산타클로스 같은 겁니다. 산타클로스 믿으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 아무도 안 계시겠죠? 하지만 그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시잖아요? 왜냐면 이제 아이의 믿음을 깨고 싶지 않아서. 근데 아이들도 요즘 똑똑하게 되면 다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부모의 기대를 깨고 싶지 않아가지고 믿는 척 합니다. 서로 믿는 척 해요. 이게 냉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정가된 믿음입니다. 나는 안 믿지만 그는 믿을 거라는 거. 저런 거 있어요. 그 김영하 소설에도 인용된 에피소드지만 한 정신병자가 이제 닭한테 계속 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정신병을 입원한 사람이 있어요. 닭을 너무 무서워해요. 닭이 그러니까 자기가 나다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닭이 자기가 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한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나다리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가기 전에 확실히 테스트를 받았어요. 당신은 나다리입니까? 아니요, 제가 왜요? 그런데 태어나서 나가다가 쏜사같이 뛰어들어왔어요. 왜 다시 왔냐 물어보니까 하지만 닭이 그걸 알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모를 수 있지 않나라는 거.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체가 이게 타인에게 이렇게 전가됩니다. 이게 냉소적 믿음입니다. 여전히 이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화폐 물신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거. 돈이라는 게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씁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화폐에 대한 신용이 그러니까 모두가 이거 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합의하게 되면 화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태환 화폐도 아니잖아요. 금으로 이렇게 교환해주는 화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합의에 의해서만 작동합니다. 유효한 화폐입니다. 거기에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게 이런 식의 어떤 냉소주의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더 이상 믿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냉소적 부인 속에서 그 믿음을 계속 견지합니다. 물음의 어떤 믿음의 형식이 있습니다. 냉소주의는 나는 뭐뭐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입니다. 나는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이 냉소주의적 믿음의 어떤 형식입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거의 냉소주의에 대한 내용을 자료 뒷부분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미국의 선택은 이제 우리가 피해자라는 자의식을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자의식으로 무장하고 어떠한 변화도 부인하기 위한 대테러 전쟁에 나섰다. 미국이 앞세운 무한한 정의는 한갓 냉소적인 난센스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대테러 전쟁의 그 작전명이 무한정의였어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장명이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직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 무한정의이기 때문에 대테러 전쟁을 통해서도 이게 성취될 수 없어요. 정의라는 건. 무한히 계속 유예되는 거기 때문에. 이 페이지로 보시면은 9.11의 경험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기본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데 불과했다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이제 신랄한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주의 혹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의 믿음은 이게 어떤 당이라고 한다면 무사건의 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 그렇게 이제 어떤 위험을 이제 봉쇄하고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가령 지적은
말씀드렸던가요? 그 지난주에 히틀러의 그 유대인 대학살 같은 경우에 600만을 학살했었는데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이 자본주의 체제를 방어하는 것. 자본주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600만이 희생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폭력이라는 거는 그 반동적 폭력, 반응적 폭력입니다. 니체가 그저 노예 도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능동적이냐 반응적이냐 반동적이냐, 그러니까 액티브한 것이냐 리액티브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니체는 구분하는데 히틀러의 폭력이라는 거는 이게 반응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어떤 폭력이 아니라 이 노예 폭력에 불과했다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이 훨씬 더 폭력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이지만 지적은. 왜냐하면은 그것이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연속될 수 없다, 지속될 수 없다라고 어떤 그 사이의 어떤 단절을 이렇게 가져오는 행위, 그게 폭력입니다. 폭력에 대한 어떤 올바른 정의는 이게 지제 폭력론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은 그런 거죠. 미국의 어떤 그 패권주의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폭력, 반응적 폭력입니다. 뭔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니체 용어를 쓰자면 노예적 폭력에 이렇게 불과합니다. 그 지젝은 1990년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 붕괴를 다시금 이제 상계부자 제안하면서 9.11 테러는 제24 아메리칸 드림 전당대회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20차 전당대회는 소련의 20차 전당대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1956년 2월에 열렸던 소련의 제20차 전당대회입니다. 그게 왜 유명하냐면은 후르초프의 스탈린 비판 연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비밀 연설이었어요. 후르초프가 비밀 연설이 국내 번역돼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전당대회에서 공개 연설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어떤 걸 하냐면은 스탈린이 그 53년에 죽습니다. 그 한국전쟁 기간이었는데, 그 바람에 이제 이 한국전쟁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스탈린의 죽음이라는 게. 그 스탈린 죽은 다음에 스탈린 시대의 많은 과오,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그 많은 어떤 비판 여론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재심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이 후리쇼프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 제1석이었는데, 스탈린 바로 밑에서. 그러니까 이 진상조사위원장 자리를 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조사한 다음에 56년 이 전당대회 때 비공개를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다라는 거는, 스탈린 시기에 2천만 명이 이제 숙청당합니다. 그러니까 총살당하거나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전체 인구의 거의 7분의 1 수준이었어요. 이런 데는 스케일이 큽니다. 러시아나 중국 이런 나라들. 우리하고 좀 비교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뭐 러시아 사람이랑 대부분 다 알고 있었어요. 아주 디테일한 진상까지 모르더라도 대충 이제 짐작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당시 이제 최고 이제 실권자가 스탈린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했다는 겁니다. 비밀 회의이긴 하지만. 그거에 놀라가지고 현장에서 막 이렇게 기절한 사람이 속출하고, 폴란드 공산당 서기장은 이제 폴란드로 돌아가서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리고 이 러시아 작가동맹 부의장인가 했던 작가는 이제 권총자살합니다. 이거에 충격받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 이후에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사는 56년 이 연설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제, 지젝이,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의 20차 전당대회라고 하는 거는 2001년 9.11 이후에, 그 이전과 이후에는 아메리칸 드림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낙관적인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다는 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단락에 그것이 갖는 교훈이 무엇이어야 할까? 문제는
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사건을 세계 자본주의의 적대라는 문맥 속에서 위치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젝의 기본 관점입니다. 지젝은 좌파 철학자인데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포미니스트 철학자입니다. 그것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다음 주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이건 문명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명 간 혹은 종교 간 갈등 어떤 충돌이 아니고 혹은 이슬람 근본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어떤 대결도 이런 게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 내의 내부적 대립이 유발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구질 테러에 대한 지적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진단에 의해서 요구되는 행동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선택지로 가능합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권역을 더욱 더 방비할 것인가? 자기들의 어떤 지역을. 아니면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로부터 걸어 나올 것인가?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미국식 예외주의. 미국 사람들이 약간 선민주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보편주의 쪽으로 이렇게 나올 것인가. 두 가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본토가 처음 공격받은 사건입니다. 구질 테러라는 건. 미국 건국 이후에. 하와이 진주만 습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본토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굉장히 충격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세계사에서 별로 유례가 없어요. 미국만큼 이렇게 땅덩어리가 큰 나라인데 외부로부터 이렇게 공격받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념에 따라서 이제 세워진 나라라는 어떤 자부심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들 스스로는 이제 미국적 예외주의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믿음까지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선민주의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더 고집하느냐, 아니면 이거 밖으로 나오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이 보편주의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미국인이라고 해서, 미국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전혀 아니고, 이런 테러는, 강압적인 테러라든가 이런 어떤 비극은 미국 외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테러의 상당 부분은 또 미국이 사주한 테러이기도 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건데, 우리도 더 이상 그런 어떤 테러로부터, 그런 공격으로부터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 그걸 자인하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선택. 이것도 가능한 선택지였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미국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패권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좀 불행한 일이고, 이 두 번의 이제 부시 행정부에서 했던 게 그런 거였죠. 요즘, 이제, 조지 부시, 주니어, 이전 대통령, 오바마 이전에 거의 언론에 노출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스테리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쪽같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부시가. 왜냐하면 국제 여론이 이제 전범으로 이렇게 재판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 부시의 과거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에. 뭐 그런 거하고 그런 걸 조금 고려해서인지 싹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MB가 안 나오는 거랑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싹 사라져버렸어요. 어쨌든 미국으로서도 좀 불행한 일이긴 한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에 어떤 잘못된 어떤 정치 지도자를 갖고 있었다는 것. 만약 그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은, 또 미국만의 브랜드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선택지를 조금 더 풀어보자면은, 자신들의 번역을 더욱 방비한다는 무슨 의미인가? 어째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단 말인가? 감히 미국에서. 감히 미국을 누가 공격한단 말인가?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딴 데는 몰라요. 딴 데서는 일어나도 돼. 일본 도쿄가 공격받는다든가, 프랑스 파리가 공격받는다든가, 이거는 참아줄만 해요. 근데 어떻게 감히 뉴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건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미국식 예외주의입니다. 반면에,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기 이제 구호로 표현하자면은 이런 일이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일어나서는 안 돼라는 이제 태도에서 이런 일은 그 어디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돼라는 태도를 이렇게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편주의입니다. 예외주의가 아닌 보편주의. 그러니까 미국식 예외주의는 이 9.11 테러 같은 거는 미국에서는 일어나면 안 된다. 딴 데는 모르겠지. 이게 예외주의적 태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테러를 비판하고 싶다면은 이런 보편주의적 태도를 옮겨가야 됩니다. 이런 류의 태도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태도를 옮겨갔다고 한다면 미국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자신들의 테러에 대한 자성입니다. 우리도 그간에 똑같은 일을 해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 테러의 주범들을 이 전범재판소에 이렇게 올려놨어야 돼요. 가령 헨리 키신저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주얼 서스펙트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굵은 글씨로 강조해놨지만 실제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책의 핵심은 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였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안 읽으셔도. 하지만 이제 실제로 벌어진 건 정반대였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가시면, 9.11 공격에 대해서 미국은 억울하다, 미국은 당해도 싸다. 이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한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적은 둘 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적 예외주의의 태도가 이제 미국은 억울하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당하느냐인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비판적인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미국은 당해도 싸다. 그 테러 때문에 이제 참 그때 한 3천여 명 정도 희생됐는데 이제 쌍둥이 빌딩에서 희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사건의 규모에 비해서는. 여하튼 그 정도 이렇게 희생자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당해도 싸다 쪽에서는 그런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연대한다는 것은 미국의 그간의 과오를 용인하는 것과 다른 것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속좁은 태도를 보였는데 지적은 그 두 가지에 다 반대합니다. 그 다음 달러로 가셔가지고, 이데올로기 해석사의 충돌도 마찬가지다. 한쪽에서는 9.11 공격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계 금융자본주의 중심과 상징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한다. 이런 경우 테러리스트들도 잘못했지만 미국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절충주의로 넘어가는데, 지적이 보기에는 그 두 입장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해 놨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테러리즘에 물론 맞서야 될 필요성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그 용어의 의미를 확장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부시와 빈 라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둘 다 맞서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패라는 거를 직시하고 그 둘에 모두 맞서야 된다는 게 지적의 입장입니다. 보통 선택지는 그렇게 주어져요. 미국민들한테 이제 미국 정부가 했던 것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테러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테러에 반대하느냐. 그런 식의 어떤 이분법적인 선택지만을 제시했는데 그게 이제 그 기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테러와 대테러 전쟁의 얼굴이 같기 때문에 이미지적으로 이제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시와 빈 라덴 사진 합성인데 이게 그들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둘이 이렇게 적대적 관계를 이렇게 대립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우리도 그런 용어 쓰는데 이 적대적 공범자들입니다. 사실 빈 라덴은 아프간 쪽에서 이 미국이 아프간 전쟁 때 소련 측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CIA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지원했던 반군이었어요. 반군 세력의 일부였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그 과잉 사이였던 충돌인 거지. 그다음 미국과 무관했던 어떤 이슬람과의 그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부시와 빈 라덴이 표면상
대립적으로 보일지라도 세계 자본주의 전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변증법적 통일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변증법적 통일체라든가 이런 말은 이제 해결 철학의 용어입니다. 모순 혹은 이렇게 대립, 모순의 통일성, 뭐 대립물의 통일성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가령 부시하고 빈 라덴이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걸로 이렇게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이렇게 하나라는 거 이런 겁니다. 이게 해결 변증법의 아주 핵심적인 어떤 통찰입니다. 지적의 해결주의자이기 때문에 논리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형식 논리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발전시킨 겁니다. 그 시대에 이미 형식 논리학은 이렇게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증법적 논리라는 건 이제 해결이 발전시키는 건데, 이건 간단하게는 이게 A하고 그 다음에 not A는 서로 이렇게 같지 않다는 게 형식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그 다음에 남자가 아니다 하고는 서로 이렇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변증법적 논리는 이게 A하고 not A가 서로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되는 거지만 둘이 똑같다라는 거, 동일하다라는 거. 이게 변증법적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형식 논리라는 게 파악되지 않는 어떤 모순입니다. 그게 신학에서 변신론에서도 사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은 웹스터펠러스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악을 행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힘의 일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러니까 메피스토펠레스는 악마예요. 하는 짓이 다 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신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령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입을 유혹해서 이제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지 않는다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지 않는다면은 인류 사고가 가능하지 않죠. 따라서 예수의 탄생도 가능하지 않고, 이 세계 구원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하고 이제 이 신을 엿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밀턴의 신라본 보면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긴 서사시로 쓰면서 신을 엿먹이기 위해서 이제 신이 총이하는 이제 아담을 이렇게 타락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신의 계획 안에 이미 있었어요. 그게 이제 변신론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할 때, 악도 궁극적으로는 어떤 섭리, 선한 섭리도 일부 있다. 그 악과 선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대립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이게 이제 변증법적 사유입니다. 이것도 여담으로 덧붙이자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 적대적 공범자라고 해서. 올 대선은 조금 조용한데 항상 이제 북풍 있잖아요. 이겁니다. 어떤 때는 좀 지원 요청도 해요. 하고 여권에서는 돈 좀 주고 제가 어떻게 좀 문제 좀 일으켜달라고 해서. 왜냐면 이제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여권에 항상 이렇게 유리하게 이제 투표가 이루어질 거 아니까 그런 걸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학자들 이제 박정희 대 김일성도 그런 적대적 공범관계라고 봅니다. 분단 체제라는 게 그걸 가능하게 만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서로 대립합니다. 표면적으로 서로 대립하지만 분단이 계속 지속되는 게 더 유리한 어떤 어떤 지배층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그렇고 남한 쪽에도 그렇고. 그들에게는 서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그리고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요. 이게 동일자라는 겁니다. 부시와 빈 라덴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빈 라덴이 없었더라면 부시는 만들어내기라도 했어야 돼요. 자기네 유언으로 빈 라덴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라도 해야 됩니다. 이 변증법적 통일체를 구성한다는 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9.11 이후에 등장한 두 가지 주된 내러티브, 설명적 이야기들은 다 좀 모자란답니다. 하나는 미국식 애국주의 내러티브인데, 무고하게 포위 공격을 당했으니 애국심을 되찾아 떨쳐나가자라는 식입니다.
이거는 되게 포퓰리즘적인 선동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영토 분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대부분 다 여기 이런 함정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한중일 전부 다 사이가 조금 껄끄럽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과거 수십 년간 못된 짓 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거다라는 식의 어떤 좌파적 내러티브도 있는데 거기에도 지적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적은 이제 좌파 철학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담을 덧붙이자면은 좌파들한테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 좌파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지만 기득권 좌파가 있어요. 우리 식은 이제 강남 좌파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이라는 어떤 사회적 소셜 포지션이 유지되는 한 좌파 좀 해도 돼요. 좌파하면 또 이제 인정도 받고 인기도 있고 그게 이제 강남 좌파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 이거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 강남이라는 기득권 좌파의 의미가 그겁니다. 이거는 터치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든지 과격한 요구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더 과격할수록 좋아요. 내지는 이 강단 좌파도 맞아. 대학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좌파적인 어떤 주장 같은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쫓겨나지 않기만 하면 괜찮아요. 안 쫓겨날 만큼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지적이 그래서 지적이 이쪽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자체를 좀 다 이렇게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대학 철학과에서는 지적 강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득권이라고 했는데 이쪽도 제도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기득권 야당이 있어요. 집권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도 이제 의원 자리가 보장만 된다면. 그러니까 여야 대결 구도 속에서 자기 지분만 계속 보존된다고 한다면은 굳이 집권하느냐 못하느냐는 이제 부차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은 야권이건 좌파이건 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러니까 미국뿐 아니라 유럽 좌파들의 어떤 반응도 좀 실망스럽다, 수치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거기, 가령 아프리카, 루안다나 콩고 등지에서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9.11의 희생자 3천여 명 정도는 별로 대수롭게 없다. 이런 식입니다. 숫자로 비교해봐라. 여기는 수만, 수백, 수십만이 희생되고 그랬는데 이게 별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차피 이거는 미국 CIA가 빈라덴을 키웠으니까 자업자득 아닌가라는 이제 주장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합니다. 무역센터 붕괴는 하나의 비극이지만 우리는 그 희생자들과 결속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지지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적이 보기에는 윤리적 파탄이라는 겁니다. 파탄이자 이게 파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좌파적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이 보기에는 이제 유사 좌파적 태도라는 겁니다. 그 좌파라는 거는 이게 우파 좌파 해가지고 어느 한쪽에 편들기 쉬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적이 얘기하는 좌파라는 거는 보편성의 담지자입니다. 우리가 다수다, 우리가 주류다, 우리가 보편성이다를 자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 이렇게 편파적인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어떤 정치적, 윤리적 다수라는 거는 좌파적 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게 어떤 지적 입장입니다. 그건 또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파는 항상 어떤 체제의 어떤 수혜자들, 기득권층에 대한 옹호이기 때문에 좌파는 그 체제로부터 제대로 이렇게 보상받지 못하는 그 혜택으로부터 이렇게 열애된 자들의 어떤
묶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편적 진리를 담지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적의 주장은. 나중에 이제, 그, 소위 어떤 변혁의 주체, 혁명의 주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지적이 얘기하는 것은 소위 그런 프롤레타리아적 입장이라는 겁니다. 말이 나온 게 미리 말씀드리겠다면은, 이제, 프롤레타리아적 입장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얘기는 프롤레타리아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프롤레타리아적 입장에 서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위치입니다. 프롤레타리아적인 어떤 포지션인 거고, 가령 노동자라고 해서 다 이제 프롤레타리아적 입장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이 변화된 어떤 대립 구도라는 거는, 갈등의 구도라는 거는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제 자본가하고 노동자하고의 대립이었어요. 노자 대립이었습니다. 노동자 계급하고 자본가 계급 사이 어떤 대립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령 현대차 노조 같은 경우도 그랬었는데, 임금 협상 때 내건 조건 중에 하나가 자녀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였어요. 현대차에 입사할 때. 아니, 이게 노동자가 자본가한테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는 건데, 자녀들한테 그 착취를 물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넌센스예요. 근데 그게 넌센스가 아니라면은 더 이상 이게 대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대립은 그래서 이 지적 같은 경우에는 포함된 자와 배제된 자 사이의 대립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 배제된 자들이 소위 이제 프롤레타리아적 입장에 서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립결 구도는 자본가 대 노동자 플러스, 여기 정규 노동자예요. 여기는 비정규 노동자 플러스 잉여, 이렇게 대결 구도가 좀 달라집니다. 나는 정규직이니까 여기 있지 않느냐. 근데 정리해고 대상은 곤란합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잠재적인 잉여나 잠재적인 비정규직이라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렇게 분화선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거는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거하고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지적은 마르크스주의 입장에 몇몇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 19세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마르크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한편은 이제 공산당 선언 같은 경우 하더라도 여기 임금 노동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본가하고 이렇게 노동자하고 이렇게 대립시키면서, 근데 임금 노동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노동자 아닙니다. 봉급 부르주아, 봉급 부르주아들이 있어요. 월급 받지만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이 금융 쪽 애널리스트들이나 CEO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적인 어떤 개념 규정에 따르면은 자기가 자본을 갖고 있지 않고 월급 받는 사람은 다 그냥 임금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장도 다 그냥 노동자입니다. 자기가 자본 소유주가 아니라면은. 마르크스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 받는 부르주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마르크스식 개념 가지고는 이제 파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른 이론, 다른 생각,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난주 자료의 맨 마지막 것도 그거였죠. 한국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질문하니까 생각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한국인에게만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 가다 보시면,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적합한 자세인가? 그것은 무조건적인 연대라는 겁니다. 모든 희생자들과의. 그렇긴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고통받는 수백만 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시기로 이런 연대를 내키지 않아 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는 겁니다. 제3세계에 대한 동정심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은근한 인종차별적 태도를 드러내는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게 지젝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젝은 그런 거 이렇게 혐오합니다. 아프리카 돕기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거. 대개 이제 인종이 대비가 돼요. 그래서 백인이거나 이제 우리 황인종이 가서 흑인 아이들, 빼빼 마른 아이들 이렇게 안고 막 눈물 흘리고 그 사람 잘못은 아닙니다. 기획된 거 어쩌겠어요. 그런 거 아주 혐오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어떤 동정적 포즈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결과를 낳은 원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시스템의 결과로 그렇게 된 건데 그거를 은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 어떤 차이, 뭐 이렇게 문화적 차이, 경제적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어떤 동정의 태도, 제스처만을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기만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은 당신은 테러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라는 이제 이분법적 선택지가 있다면 그런 선택부터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거. 혹은 선거 국면에서는 저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젝의 주제 사람하고라는 포르투갈 작가의 소설에서 이제 에피소드를 이렇게 인용하는데 거기에 선거일인데 굉장히 투표율이 높아요. 그런데 투표하면 열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백지. 이게 찬성 반대를 표기하게 돼 있는데 어떤 법안에 대해서 백지로 냈어요. 그런 게 이제 여기서 하는 그런 찬성 반대라는 어떤 강요적 선택지를 돌파하는 어떤 행위입니다. 지젝은 행위라는 요거를 이렇게 종종 쓰는데 이 액트입니다. 지젝은 연극을 좀 싫어요. 연극을 싫어. 왜 싫어? 연기라는 걸 싫어합니다. 연기는 이게 이제 역할 연기잖아요. 주어진 어떤 각본에 따라서 일종의 액션 같은 거 이거하고 액트하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제 분리시켜서 씁니다. 이건 이제 라칸 같은 정신분석가의 용어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게 혁명하고 이렇게 비슷합니다. 혹은 폭력 다 어떤 연관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현실이라는 좌표계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그게 지젝이 이해하는 어떤 혁명이고 폭력이고 행위입니다. 이때 폭력이라는 건 이제 이 앞에서 히틀러식의 반응적 폭력이 아니라 진정한 행위로서의 폭력, 그리고 진정한 행위로서의 어떤 혁명, 이런 것들은 주어진 좌표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가령 1대 99 사회라고 한다면 이 주어진 어떤 좌표, 조건 자체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혁명입니다. 그거는 이 완력이나 무력이 반드시 동원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젝에 대해서 이제 폭력혁명을 옹호하는 아주 급진적이고 이렇게 과격 분자 그런 어떤 철학자로 이제 낙인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진 않아요. 지젝은. 왜냐하면 이 신적인 폭력 같은 걸 이렇게 옹호하기 때문에 그런 폭력이라는 건 저런 겁니다. 우리 4.19의 동력이 됐던 것도 다 마찬가지고, 이제 부정선거나 그다음에 불의한 거에서 이렇게 일시에 이제 소위 인민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뛰쳐나오는 거. 그런 게 어떤 폭력입니다. 그 폭력과 공권력의 차이는, 공권력은 체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어적 폭력입니다. 근데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라는 거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폭력이고,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그 후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지젝은. 전자의 폭력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보시면은, 우리는 무고하고 결백하다는 시선으로 미국은 외부의 악을 응징하고자 하지만, 정작 악은 그러한 시선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라 오마르 같은 사람이 아프간에, 이게 무슨, 장관인가 그랬는데, 여러분은 정부가 하는 말을 진실이든 거짓이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이제 미국민들에게 이렇게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선전이긴 했지만 하지만 그 메시지 자체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미국 정부의 말을 듣지 말고 미국인들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한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어떤 메시지 선전에 속지 말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지적이 던진 메시지죠. 이제 본고입니다. 다음 주 주제는 생명정치 시대의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 9.11 이후에 그러니까 9.11이란 사건이 던지는 어떤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지적의 아이디어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 정도가 이제 중요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테마가 이 생명정치라는 건데, 바이오폴리틱스를 그렇게 번역합니다. 생명정치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제가 번역한 책은 생체정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택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또 네그리 번역서들에는 삶정치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뉘앙스들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합니다. 그 지적이 다음 주에 이렇게 나올 내용이지만 그 맛보기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생명정치라는 거는 바이오폴리틱스라고 이렇게 얼핏 이제 긍정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생명이란 말이 보통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수식하기 때문에 생명정치하면 이게 좋은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뭇 그런 이제 이 인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체정치 이런 말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이제 생명정치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정치의 어떤 대상, 이 주체가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날 것으로의 어떤 생명입니다. 생명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말 어감으로는 이렇게 목숨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삶하고는 좀 대비되는. 삶 정치라고 할 때도 저는 좀 오해 소지가 좀 많아요. 좀 다르게 정의해서 이렇게 쓰지 않는다면은 어떤 이 정치 대상을 조르조 아간베라는 철학자가, 이 사람은 이탈리아 철학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지젝이 2003년 가을에 방한했을 때, 첫 번째 방한했을 때 석학 초청 강좌였는데, 다음으로 이제 초빙할 만한 어떤 철학자를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2명을 추천합니다. 알랭 바디오 아니면 조르조 아간베.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간베는 그 당시 9.11 때문에, 그러니까 9.11 이후에 가장 유명해진 철학자입니다. 이 세계 철학계에서. 이 호모사케르라는 책 때문에. 호모사케르라는 책이 국내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고 이게 연장입니다. 진작에는 처음부터 연장은 아니었어요. 이게 너무 뜨는 바람에 아간베는 이거 10부작이야 그러면서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아무튼 쪼개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주 얇은 책들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죽기 전까지 계속 쓸 것 같아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 4권인가 3권인가 번역됐습니다. 이 시리즈가 한 10권 정도니까 아직 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9.11 테러 이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전에 나온 책인데 이후에 벌어진 사태들을 보니까 이 아간베는 이 책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너무 잘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예언자 철학처럼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세를 좀 타게 됐습니다. 이 실제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서 지적에 가장 많이 참조하고 있는 철학자도 이 아간베입니다. 물론 아간베는 지적보다는 좀 비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진단에는 공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견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해법 차원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지적하고는 조금 의견이 좀 다릅니다. 알렌 바디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저는 아직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다른 책들이 좀 얇은 책이나 가장 읽기 편한 책 사랑 예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만만한 분량의 그 책이 있는데
그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그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그 알랭 바디우라고 해서 바디우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 이제 그 지적하고 띠동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이게 37년생이고 뭐 그 말씀도 드렸죠. 그 좌파 철학 컨퍼런스를 이렇게 한국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열려고 했다고 이렇게 할 뻔했던 말씀드렸었는데 그 바디우입니다. 바디우는 가장 절친한 어떤 철학적 동료입니다. 지적하고는 지적이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막역한가에 대해서 그 지적이 강연하고 있는데 바디우가 핸드폰 전화가 왔대. 그러니까 바디우가 강연 잠깐 중단하라고 전화 좀 받을 테니까. 우린 그 정도로 막역하다고 이제 지적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는 바디우하고 굉장히 그 뭐랄까 연대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의견이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적시해서 의견 어떤 점에서 난 바디우하고 의견이 다르다 이런 거 이렇게 적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정치의 우선성 같은 겁니다. 그게 그 바디우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정치 이런 걸 주장합니다. 이것도 그냥 번역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pure politics라고 얘기하는데 순수 정치라는 거는 뭐 부패 없는 정치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경제하고의 상관성 속에서. 그러니까 바디우가 얘기하는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는 오늘날의 주적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먼저 극복해야 될 어떤 타도해야 될 대상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정치 변혁이 더 우선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순수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터치하지 않고 정치 체제를 건드림으로써 어떤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는 거. 그게 이제 순수 정치인데 이거는 지적이 비판합니다. 여기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지적의 입장은 이제 정치와 경제에 관한 입장은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때 정치 경제학이라는 거는 이 정치 경제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사태의 두 양상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는 시점에 따라서 시차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경제가 보이고 이렇게 보면 정치가 보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를 건드려야 됩니다. 또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를 건드려야 돼요. 최근에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 나오면서 이제 새 정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뭐 합의안 같은 거 오늘 나왔나요? 그걸 이제 곧 발표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적식으로 얘기하면은 새 정치라는 거는 정치제도 개선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경제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정치가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게 지적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그 바디우에게서 좀 누락돼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게 순수 정치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탈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포스트 폴리틱스. 이거는 앞에서 탈 이데올로기 비슷하게 이제 정치 이후란 뜻입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탈 정치주의자는 MB입니다. 이 탈정치라는 거는 정치라는 거를 행정으로 축소시킵니다. 내가 서울시장 해봐서 다 아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건 이제 서울시가 조금 규모만 더 커진 거, 예산이 좀 많아진 거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행정대로 이렇게 지시하는 것처럼 모두 다 살림을 꾸려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에 대한 혐오가 있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탈정치적 태도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탈정치라는 건 이제 탈이데올로기 시대에 나타났던 증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 이 이데올로기가 서로 이렇게 경쟁하던 시대에는 정치적 의견 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였는데 그게 이제 한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거는 소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이 비용 문제를 접근합니다. 이런 거 투표 시간 연장하자고 하니까 이제 그 돈이 얼마가 더 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식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이제 탈정치적 마인드입니다. 정치를 소모적인 정치를 이렇게 굉장히 축소하자는 거예요. 비용 편익 문제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의 와닿는 이슈들도 많이 있어요. 저 동남권 신공항이라 그러나요? 이제 제2공항 건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거 이제 선정 후보지 받은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비용 비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순이익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이게 적자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로만 이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원래 공약은 이게 정치 공약이었어요. 선심성 공약이었잖아요. 아니 그때 계산하고 이렇게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초점을 이렇게 시각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경제적 타산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게 일단 탈정치적 어떤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MB가 한국 정치 철학에 기여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거를 몸소 보여줬다. 아간벤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말하는데, 아간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호모사케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직역하면은, 이건 뭐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성스러운 인간이란 뜻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사회, 정치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배제된 인간이란 뜻이 있습니다. 가령, 도덕경에도 나오지만 이게 제사에 쓰는 지푸라기 같은 겁니다. 그게 지푸라기, 집으로 만든 인형 같은 거. 제사 때는 이게 굉장히 소중해요. 중요하게 성스러운 걸 이렇게 다뤄줍니다. 제사 끝나면 이렇게 버려집니다. 쓰레기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모사케르라는 말은 이제 어원적으로는 성스러운 인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어떤 정치 공동체에서 배제된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의 호모사케르는 살인해도 죄가 성립하질 않아요. 가령, 그러니까, 어느 국민으로 이렇게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재가 등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요즘 개념으로 하면 난민입니다. 그래서 아간베라는 사람은 조금 급진적으로 주장하는데, 오늘날의 진정한 정치적 주체는 시민도 아니고 인민도 아니다. 난민이다. 이렇게. 그리고 난민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느냐, 소수이지 않느냐. 가령 서울역 주변에 이제 노숙자들도 다 난민입니다. 그거하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아간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잠재적 난민입니다. 잠재적 호모사케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호모사케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고용을 유연화한다면서 언제든지 이제 정리해고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이런 법안들, 제도 같은 거 이렇게 도입하잖아요. 언제든지 실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 잠재적 호모사케르라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이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의 핵심적인 정치적 주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 체제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이 체제를 바꿔 나갈 수 있는 주체입니다. 역설적으로. 그걸 왜 승인하겠어요? 1대 99 사회라고 한다면은 이 99%가 배제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되는 주체입니다. 취업 같은 경우, 가령, 지자체에서 이게 환경미화원 모집을 해도 경쟁률 10대 1이 넘어요. 대전 4년제 대학 졸업자들도 많이 이렇게, 온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 취업 시장이 1대 10, 1대 100의 사이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다수가, 이 90%가, 혹은 절대 다수가 이 가령 고용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배제된다면, 그런 배제를 통해서만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동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꿔야 되는 주체는, 여기 포함된 자들이 바꾸겠어요? 혜택받은 자들이 적선으로 바꾸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배제된 자들이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정치의 주체라는 겁니다.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연대해야 됩니다. 이들이. 낱낱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댓글만 달고 있으면 이게 뭐가 안 바뀝니다. 서로 이렇게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수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월스트리트 시위가 의미하는 바가 그겁니다. 처음 그걸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를 보고 초창기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월가의 이제 빌딩에 이제 금연 빌딩들이 많은데 그 시위대를 보고 거기 1% 그 이제 천문학적 연봉을 받는 그들이 저들은 패배자들이다. 1%가 되지 못한 패배자들이고 그냥 그런 어떤 불만을 토로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하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경우에만. 그 시스템을 받아들일 경우는 이게 뭐 시스템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뭐 룰에 따라서 너희는 패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대가를 지불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우리는 다수이고 이 시스템에 이 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힘입니다. 지적에 얘기하는 코뮤니즘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변화된 어떤 사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불가을 이런 식의 어떤 배제를 정당화하고 그 배제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걸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폭스콘 얘기도 말씀드렸었죠? 경제적인 어떤 세계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세계, 2세계, 3세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1세계는 이 포식자 미국입니다. 달러 계속 이렇게 적자 보이는 달러 계속 찍어내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경제력을 유지하는 그런 포식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생산 공장들이 있습니다.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우리도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얹혀가지고 조금 예전 중진 자본주의 지금 뭐 선진국 문턱에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잘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이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거덜난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국가가 망해가지고 공장이 없어요. 이 제3세계에는. 그래서 이 제2세계에 가가지고 이제 저임금 어떤 노동력으로 이렇게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도 뭐 혜택이라고 해서 이렇게 옵니다. 2년, 3년 체류, 노동 허가 받아가지고 와서 일하고, 그 다음에 왜 연장을 안 해주는 건가요? 오래 하면 이제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의 배제를 통해서만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애플은 폭스콘이 없으면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바꾸는 건가요? 그거는 배제된 자들이 바꾸는 겁니다. 배제된 자들 절대 다수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힘이 있어요. 조지 오웰의 1984년 보면은 거기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다수의 인민들에 대해서, 인민들이 가진 힘에 대해서 그냥 이들은 잠시 꼬리만 한번 휘둘러도 이 세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소가 꼬리 흔들어가지고 쇠파리를 쫓아내듯이 한 번 조금만 틀어도 이 세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인민들은 자기들한테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액션을, 제스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회주의자였던 조지 오웰이 1940년대에 했던 진단입니다. 그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99%는 분명히 세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즘 선거에서는 이게 50%만 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 의사가 없어요. 별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방치합니다. 그대로 현상이 유지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지제의 책이 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극이나 영감은 물론 다른 철학자들, 다른 작가들의 책에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굳이 우리가 전부 다 지제의 애독자가 돼야 된다, 이제 다들 이렇게 지제거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다만 지제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한테 도움을 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두에게 통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의 어떤 메시지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제 내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좀 공유하고 싶다라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적 마인드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좀 전체주의적.
전체주의는 이제 자기가 좋은 거는데 남들에게도 강요하는 식입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제 동생이 조금 전체주의적이었어요. 어릴 때 자기가 밥에 물 말면 식구들 다 물 말아야 됐어요. 저는 순수히 말았다 그래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좀 온순했는데 조금 나이 먹고 나서는 이제 지적의 이런 철학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다 맞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종교적인 정치적인 복음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더 많이 알고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의 바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호모사케르이고 난민이라고 분류되지만 난민이기 때문에 무력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변화의 주체입니다. 정치의 주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시민이 바꾸지 않아요. 시민은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시민혁명이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노동자 혁명이었어요. 노동자 농민 연대 혁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바꾼 거였어요. 중국 혁명은 농민 혁명이었습니다. 마오의 영도 하에 다수 농민들이 봉기해가지고 부체제를 이렇게 무너뜨린 거였어요. 오늘날의 그런 이 변혁의 후보, 변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주체, 이 난민들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저마다 다 난민입니다. 알고 보면. 다시 자료로 오셔가지고 호모사케르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근래 이후의 행복에 대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거구 국민이 행복한 나라 이런 거 있던가요? 그게 다 사기입니다. 그런 건 가능하지 않아요. 행복 지수 이런 거 관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부탄 같은 나라. 국민 총 행복 지수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 이렇게 관리하려고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몇 가지 이제 행복학자들이 있어요. 여기 어떤 객관적인 척도, 지표 같은 거를 이제 몇 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에 가장 행복한 나라, 2등으로 행복한 나라에서 이렇게 서열도 좀 매고 하는데, 어떤 아포리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재기 사례를 두는 내용을 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4페이지. 정신분석에서 행복은 욕망의 배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정말로 갖게 됐을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가령 뭐만 됐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그거를 성취하게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그 욕망이 좌절될 때 가능해요. 욕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 그게 욕망의 배반입니다. 그게 욕망의 배반이면서 역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거기 7, 80년대, 그러니까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그 말기쯤인데, 체코를 예로 들었지만, 그 당시 소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마저도 충족이 안 되면, 이제 바로 어떤 즉자적인 불만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완벽하게 충족돼서는 안 된다. 과도한 소비는 불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남아두면 안 됩니다. 가령 백화점에 마감 시간에 이게 할인 판매하잖아요? 그게 넘쳐나면은 아무런 행복감도 주지 못해요. 한 장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족감이죠. 와서 자랑도 하고, 반값에 샀다고 해서, 남아두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서 딱 끊어져야 됩니다. 위화라는 중국 작가의 에세이집을 제가 많이 홍보하고 다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마오가 1976년에 죽습니다. 76년 여름쯤인가? 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오 시대, 문화 대혁명 시대에는 읽을 책이 없었어요. 찍어내는 건 마오 선집밖에 없었어요. 빨간 책, 그밖에 없었는데 77년부터 이제 공산당에서 이게 소위 세계문학 전집 같은 걸 찍어냅니다. 이 세계문학 작가들을 요즘 우리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저희가 아무도 행복 안 하잖아요. 오늘도 세계문학이 나왔네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나요? 넘쳐요. 그러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중국이 처음 찍어내면서 이제
이 시골 동네 서점에 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양이 많지 않아가지고 서표를 줬어요. 예전에 저런 거 했었어요. 저도 학교 다니고 우표 수집했었는데 그때 그 우표 수집 붐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줄 서가지고 번호표를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9시부터 판매를 합니다. 9시부터 판매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미리 가가지고 번호표를 받아요. 번호표를 받고 이제 가서 이게 하나씩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령 우표,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세트라는 게 이제 우체국별 몇 장 한정이 됩니다. 그다음 명판 뭐 한 장. 그래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새벽 4시에 가서 줄 서 있었던 거였어요. 굉장히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정신이 있느냐고 해가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여기 그 중부에서 그랬습니다. 이 서점에서 책이 왔는데 사람들이 쭉 줄 서가지고 이제 번호표를 받았어요. 딱 50명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행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51번째라는. 그러니까 지지리도 재수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51번째입니다. 50번째에서 딱 끊어졌기 때문에. 50명까지만 들어가가지고 이제 책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사와가지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줄 딱 서 있다가 이제 가지도 못하고 이제 구경만 하고 있는데 쭉 와서는 이제 한 번씩 책 냄새를 맡게 해줬다. 봤어? 그게 행복입니다. 만약에 이게 넘쳐났다. 오늘날에는 누가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 서점 가서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풍족한 게 행복이 아닙니다. 적당히 부족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좀 오래 기억해야 됩니다. 부족했던 시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삶에 좀 만족하기 위해서. 저는 샤워할 때마다 행복감을 느껴요. 왜냐면 제 어릴 때 이제 그 소망이 그거였어요. 예전에는 너무 데워야 되잖아요. 데워가지고, 연탄불에 이렇게 데워가지고 이제 저 밖으로 나오다 저는 한번 화상도 입은 적 있어요. 끓는 물을 쏟아가지고. 어쨌든 샤워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할 장수도 마땅치 않고 찢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공중 목욕탕 아니면은 뭐 샤워할 일이 없었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그랬어요. 하숙집에 있는데 이게 샤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온수가 나오는 시간. 이제 하루 종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이게 24시간 온수가 나오는, 그래서 좀 살고 싶다. 근데 그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목표 하나를 달성을 했어요. 그 낙차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온수가 마음껏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일부러라도 그 부족한 상황을 조금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이 지루하시면은 가끔씩 이렇게 써먹으시면 됩니다. 일부 자기도 굶기든가 뭐 이렇게. 너도 한번 좀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그러니까 가끔씩 바닥나는 물건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런 물건을 손에 넣을 때 만족감이 높아진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주의권에서 뭐 이렇게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 소설 중에 하나는 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 줄입니다. 이 소설은 포스트 모던 소설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몇 시간 동안 줄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 그걸 그냥 다 기록해놨어요. 그게 소설 한 편입니다. 과거 소련에서는 이게 기본 줄이라는 게 1시간이면은 그냥 노말한 겁니다. 항상 줄을 서야 됐어요. 뭘 사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러시아에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1년 못 되게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러시아 회화책을 배우는데 줄서기가 나와요. 그거는 교재가 안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는 그거 없어요. 돈 있으면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 때는 배급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있다고 다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가령 마트에 가게 되면은 자기가 물건 뭐 골라가지고 와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뭘 자기가 사고 싶다라는 어떤 전표를 먼저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표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줄이고 그 다음에 물건 짓는 줄이 따로 있고 계산하는 줄이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폐허에 뭐가 있냐면은 자리 맡아주세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한테 내가 당신 앞입니다 하고 이제 딴 데 가야지. 왜냐면 여러 줄을 서야 되니까. 그 굉장한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그 줄을 오래 선다고 이렇게 불행한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때마침 뭔가 남들은 떨어져가지고 못 얻는 걸 자기가 이렇게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럼 아주 행복한 겁니다. 인류적으로 이렇게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부잣집에서 아이들한테 마음껏 너 뭐 가고 싶어 해서 다 사주잖아요. 아이가 행복해하는 그런 아이들 없습니다. 금방 실증내요. 더 비싼 거, 뭐 더 좋은 거. 중국 애들은 요새 중국 경제 수준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책 보니까 보행기를 사다 간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꿈이 다릅니다. 중국의 그 시골 아이는 그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흰색 운동화 갖는 겁니다. 근데 이 도심 아이는 물어보면 보행기를 갖는 게 꿈이. 이게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제 그 경제 개방 이후에 한 30년 동안 한 세대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렇게 큰 이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부족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면 두 번째 조건은 잘못됐을 때 비난할 수 있는 타자가 있어야 된다. 욕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소련이나 동유럽에서는 당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화 같은 것도 정부에서 개입해서 이렇게 생산해낸 거기 때문에 부족하면 다 이제 그놈들 탓입니다. 도대체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조건은 다른 장소가 있어야 돼요. 동유럽인들에게는 소비 천국으로서 소비가 그 다른 장소였는데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았고 가끔씩은 가볼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비 천국이 옆에 있었어요. 지금 이제 동유럽은 굉장히 좀 체코 같은 데도 좀 궁핍했지만 물건이 별로 없었지만 이웃나라에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잠시 갈 수 있었어요.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능성이라는 게 나의 행복을 이제 유지시켜줍니다. 이 정도는 완벽한 행복입니다. 70년대 말에 70년대 소련에서 나온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게 80년대하고는 상당히 다른데 80년대는 아프간 전쟁에 소련이 이제 깊숙이 개입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거덜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왜 아프간을 침공했던가에 대해서. 10년이나 끌다가 결국 이렇게 패퇴하게 됩니다. 전쟁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재정을 이렇게 고갈시킵니다. 승리하지 못한 전쟁, 그리고 명분도 얻지 못한 전쟁. 이게 브레즈네프 말년이었는데, 결국 그 이후에 이제 국군이 쇠퇴하게 됩니다. 80년 들어와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대대적인 페레스트로이카, 이 당 국가 체질 개선을 나서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80년대에 나온 그 소련 영화는 다 우울해요. 그래서 체르누하라고 말을 쓰는데 이제 블랙무비입니다. 아주 너무 이렇게 음울한 영화들을 다 쳐져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70년대 영화, 70년대에 가장 흥행했던 게 코미디 영화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사회주의 체제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억압받고 부족한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해피해요. 상당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거리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반체제 작가들, 예술가들의 목도 그런 거였습니다. 가령 그 당시 이제 반체제 그러니까 체제 비판적인 어떤 예술가들 중에 비소츠키 같은 이제 시인들, 음유 시인들도 있었고 비소츠키는 막 절규하는 시인이었습니다. 백야 같은 영화에 보면 이제 비소츠키의 절규하는 노래 같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거를 가서 공연장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불만을 마음껏 같이 이제 절규하면서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런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다시 봐도 굉장히 유쾌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소련 사회라고 해서 사회주의 사회라고 해서 다 암울하게 이렇게 채색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스탈린 시대는 조금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다른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지만 그들의 부서지기 쉬운 행복은 결국 욕망에 의해 끝장나고 만다. 욕망은 그들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도록 부추겼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행복에 만족하지 않고, 가령 이제 사회주의 무너진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가 이렇게 도입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다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물건도 더 많아졌어요. 돈이 좀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더 행복해졌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절대지수가, 행복에 대한 절대지수가 예전보다 덜 행복한 체제로 귀결되었다. 자본주의에 대한 동유럽의 실상이다. 지금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경제 실상이라는 게. 거기도 이게, 앞에서 1대 99 사회랑 비슷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응한 승자들이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도 벼락부자들이 있습니다. 올리가르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 부자들 자산이, 러시아가 소련이 민영화된 게 91년에 체제 붕괴니까 92년부터 이제 자본주의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2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사람이 2004년에 한 34명인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포춘지에서 조사한 겁니다. 포춘지에서 러시아 편집장이 그것 때문에 암살당했어요. 그거 공개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돈 많다라는 그 어떤 정보를 공개했다고 해서 암살당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이제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푸틴 같은 경우도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원자바오 같은 경우가 이제 재산이 뭐 천문학적이다 해가지고 이제 당에서 이렇게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자기 재산에 노출되어 있는 올리가르히들이 있는데 20년 만에 그 천문학적인 액수 이건희 삼성 회장보다도 더 부유한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러시아에. 이거 20년인데 불과 한 10수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이게 국가 재산이었는데 그 민영화 과정에서 이제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천문학적인 어떤 이득을 이렇게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가 정말 기회의 땅이었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제 국영 공장인데, 알루미늄 공장이다 하게 되면 이제 민영화하니까 거기 주식 회사로 바꾼 다음에 국민주로 이렇게 할당을 했어요. 모든 국민한테 이게 권리가 있으니까 돌렸는데, 소련 국민들이 이 대학 교수도 자본주의에 대해서 모르는데, 일반 국민들이 주식이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좀 입속 빠른 사람한테 사드립니다. 돈을 더 얹어줘가지고. 가령 주식 액면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주 형태를 가령 10,000원이다 그러면은 뭐 더 얹어줘가지고 이렇게 사드립니다. 대량으로. 근데 그 주식이 200배씩 뜁니다. 적게 뛰면 100배. 100배에서 200배씩 뛰니까 그 엄청난 부자들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들 간에 암투가 생겼어요. 그 어떤 소위 이제, 기본 부르주아들이 생긴 다음에 이 자기 자산을 갖고 있는 그들 간에 쟁투가 생겼는데 그거는 이게 합법적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소련은 민법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사유재산 개념이 없으니까 민법이 없어요. 그 민법에 대해서 수개월마다 계속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인수합병을 법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소련은 뭘로 하냐면은 킬러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90년대 가장 흥행했던 장르가 킬러 영화들이에요. 그거는 그냥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 소련 사람들은 우리 외국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2,000불을 들고 다녀야 된다 그랬어요. 2,000불이면은 얼마인가요? 200만 원인가요? 1,000불이 100만 원인가요? 네. 그때 킬러들 임금이 1,0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건당 한 사람 죽일 때 1,000불.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려면 2.더블이 필요했어요. 그 기업 인수합병에서 그래서 가령 10개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1개 기업으로 통합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9명을 이제 죽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걸 다 찾아요.
그래서 올리가르키들 얕볼 게 아닙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죽고 죽이는 경쟁 속에서. 그들이 지금 천문학적 재산가 됐어요. 그 와중에 그 이면에서는 연금 생활자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노인층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난번 이제 총선에서 부정선거 이후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푸틴 반대 시위에 이렇게 나섰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 반정부 시위는 항상 노인들만 있어요. 연금 생활자들만. 소련의 연금 생활자들에 대한 대책은 뭐냐면은 기다린답니다. 죽을 때까지. 그들이 죽으면 해결될 문제라는 게 소련의 입장.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관심 없어요. 자기들 문제가 아니니까. 젊은 세대는 우리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돈 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본주의니까 이제 카지노 자본주의 비슷해요. 줄만 잘 잡으면은 자기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인들은 그게 없어요. 소련 사회주의 시절에는 연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연금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왔냐면은 자식들 결혼시키고 아파트를 다 사줄 정도로. 아파트가 다 공급되긴 하지만 그 생계 다 책임질 정도로 이제 연금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1인 생계, 한 달 생계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마 노인연금이 지금도 비슷할 텐데 한 10만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우리도 그 정도인가요? 우리도 그 정도면 이제 러시아 수준입니다. 노인연금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거 부족하다 와서 이렇게 시위합니다. 그 시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게 변화된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동유럽도 마찬가지고 소련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주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달라. 더 많은 권리를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르바초프 시기의 어떤 점진적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당시 90년대 옐진 시기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이렇게 선호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강탈적 자본주의 형태의 러시아 체제입니다. 러시아 얘기가 나서 제가 잠깐 궁금을 했는데 러시아 민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가령 저런 거 있어요. 어느 집이 있는데 자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철거했으면 싶어요. 근데 이제 건물주가 살질 않아요. 그럼 해결 방식은 이거를 집을 불태우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 소유권이 민법이 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없어요. 이 건물에 대한 권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없어지면 주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아주 비일비재로 상식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러시아 사회에서 이런 걸 이제 강도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도 공산당이 이렇게 통제를 해요. 억압적이긴 하지만 질서를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이 마피아 자본주의여가지고 이런 불법적인 게 다 이렇게 허용됐었습니다. 그게 사회주의 이후에 자본주의에 대한 러시아의 약간 좀 우물한 초상입니다. 4페이지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행복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이게 넌센스인가, 이게 맞지 않는 얘기인가에 대한 어떤 비판입니다. 알렌 바두가 보기에 그것은 진리의 범주가 아니고 단순한 존재의 범주이다. 그리고 그런 안에서 불확정적이고 불일치적이며 이교도적인 개념이다. 이게 기독교적 개념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기독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어떤 무속 구복적 신앙이 있었죠. 그게 결합돼가지고 이 행복에 대한 어떤 숭배 같은 게 있는데 이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 이념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수도사들도 있었고 일부 이렇게 고행을 자처하고 한 사람도 있었죠. 행복이란 건 저희 진리 범주, 사건의 범주가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존재의 범주, 이교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적은 이제 뭐 내소적으로 지적하는데 달라이 라마가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를 얻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이야말로 행복 추구를 제일의 관심사로 삼고 있는 어떤 제국이기 때문에, 행복의 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건 행복의 어떤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쾌락 원칙에 종속시킨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쾌락 원칙이라는 거는 프로이트가 얘기한 쾌락 원칙은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 쾌는 증가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려는 어떤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쾌락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쾌락 원칙에 맞는 삶이라는 거는 만족감, 쾌감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거 이겁니다. 만약에 그거를 이런 쾌락 원칙 넘어서까지 뭘 추구할 경우에 그거를 이제 정신분석학에서는 주의상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향락이라고도 번역하고 향유라고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는 뭐 향락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통을 무릅쓰는 어떤 그 쾌감이 주의상스입니다. 이거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행복이라는 거는 이 쾌락 원칙하고 이렇게 상관성이 있다라는 거는 이거하고는 거리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의상스하고는. 가령 그래서 어떤 위험도, 고통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복주의자는. 왜냐하면 그거는 쾌락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령 그래서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십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웰빙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몸에 해로운 걸 다 제거하는 겁니다. 가령 니코틴 없는 담배도 있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다 제거하는 겁니다. 알맹이를 다 제거하는 거.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 없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맞춤식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연애 중개업체 같은 데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알렌 바디오의 책 사랑 예찬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겁니다. 이제 프랑스의 어떤 광고. 메시지는 뭐냐면 당신이 사랑에 빠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 그거는 우리도 빠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도 falling in love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다라는 거는 이게 빠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완전히 모든 활동에 중단시켜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런 게 사랑에 빠진 상태입니다. 젊은 베르텔의 슬픈 건 그 증상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멍텅구리가 되는지. 문제는 이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존재 위협이 돼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위협을 무릅쓰지 않고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 없는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열정 없는 사랑. 행복하기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통마저 감미로워. 이러면 이쪽이고요. 나는 행복을 원해. 행복이 나의 종교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위험 없는 사랑. 커피도 카페인 없는 커피. 그런 겁니다. 이게, 지적인 니체의 말을 빌려가지고, 최후의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보면 이제 초반부에 나옵니다. 초인에 대한 얘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간 혹은 최후의 인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최후의 인간 하면 굉장히 비장해 보이지만, 루시는 그냥 마린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번역 중에 저런 거 있어요. 말종인간,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최후의 인간이라는 게, 그들은 그들이 자부하는 게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에 보면.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동경도 갖고 있지 않아요. 동경은 우리 괴롭게 합니다. 멀리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거 우리 괴롭게 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한테만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행복을 발견했다고 얘기해요. 눈을 이렇게 꿈뻑거리면서. 이게 행복주의입니다. 행복주의자들. 그러니까 20세기, 불 테러 이후에
이거는 이제 충격이고, 자유주의 유토피아, 냉전 종식 이후에 자유주의 유토피아에서의 어떤 권장되는 삶의 방식, 가장 행복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산 것 같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알맹이는 다 빠져버리는 어떤 삶. 그게 이제 그 행복주의에 대한 지적의 비판입니다. 그런 행복교회의 본산이 미국이고, 우리 또한 지부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거의 국민적 종교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이게 선거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읽을 수 있는 게 68혁명의 모토이다. 현실주의자가 되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이거는 앞에서 제가 강남좌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가 되라라는 거는 일단 강남이라는 포지션을 유지하라.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라는 거는 메시지는 과격해도 좋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급진적인 발언은 해도 가능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말하자면 일종의 행복주의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은 가령 커피도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라면 얼마든지 즐겨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간이 오버되면요. 심지어는 사이버 섹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섹스 없는 섹스. 왜냐면 이제 에이즈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불안하잖아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제 고려한 게 느낌만 나는 섹스. 그런 겁니다. 그게 삶이 제거된 삶. 우리가 행복한 삶을 목표라고 그렇게 지향하게 될수록 희생되는 건 삶 자체입니다. 그게 이 자본주의 유토피아의 어떤 역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